그 우리나라는 이제 따지면 이제 동해 쪽이 좀 약간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동해 쪽에 지금 또 기름 나온다고 맞아. 그렇죠. 관심이 많잖아요. 네네네. 요거 있을 가능성은 혹시 조사가 이게 되나요, 이건? 저는 뭐 동해를 오랫동안 그 연구를 했고 아, 그래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탄성파 자료 이런 말 예, 예. 제가 탄성파 반사 자료를 가지고 해저에 있는 화산들을 연구하는 걸로 석사 과정 아, 시작이 그렇습니까? 됐었거든요. 아, 그리고 하시다가 기름도 많이 보셨겠네요, 그죠? 근데 그 자료들이 원래는 석유 탐사 과정에서 얻어지는 자료들이에요. 아, 지진 이거 지질 하는 게 예. 그래서 해저에 있는 화산을 연구하기 위해 그 석유 탐사 과정에 얻은 물리 자료를 활용을 한 거죠. 동해 쪽 많이 보셨으니까. 네, 동해는 많이 예, 어떻게 동해 뭐 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동해에는 있어요. 석유와 가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21년도까지 동해 그 6-1관구 가스전에서 가스를 개발했고 거기서 거의 수익을 한 3조 원 가까이 수익을 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게 다 천연가스인 거죠. 너무 규모가 작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뭘 말하냐면 유기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유기물이 얼마나 잘 숙성이 돼서 그것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저류 구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번에 동해에 이제 울릉분지라고 말을 합니다. 네. 동해는 이제 3개 분지가 있고 우리나라 앞바다에 있는 게 울릉분지인데 울릉분지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만들어진 분지예요. 이걸 배호분지라 그래요. 아,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떨어져 갔어요? 네, 백악기 때까지는 부산 쪽에 붙어 있었어요. 일본이? 네, 백악기 때까지는 부산도 화산호였어요. 야, 부산과 남해안이 독도만 우리 땅이 아니네. 백악기 때? 네, 떨어져 나갔구나. 예, 떨어져 나간 게 이제 한 3천만 년 전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분지인데 울릉분지라고 하는 곳은 북쪽하고 남쪽이 굉장히 다르게 생겼어요. 네. 그게 이제 대칭형으로 당겨진 게 아니라 비대칭형으로 당겨지면서 독도하고 울릉도 있잖아요. 그쪽이 어디냐면 울릉분지의 북쪽이에요. 대왕고래 쪽인가 그게? 아니에요. 대왕고래는 대마도 있죠. 남쪽에 대마도. 거기가 대왕고래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울릉도하고 독도 있는 게 울릉분지의 북쪽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대마도가 있는 게 울릉분지의 남쪽 경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울릉도하고 독도 섬이고 대마도도 섬이잖아요. 근데 이 섬이 만들어진 원리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울릉도하고 독도는 아시죠? 화산은 섬 아니에요? 그쵸. 울릉도 가운데 가면 분지 있습니다, 이거 구멍. 네, 맞아요. 네. 바다 해저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서 수백만 년 동안 이어지면서 물 위로 이렇게 머리를 내민 게 이제 울릉도 독도인데 대마도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나 알프스처럼 충돌에 의해서 압축에 의해서 조산운동 같은. 그렇죠. 조산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저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저 산맥 부분의 일부가 물 위로 솟아올라서 이제 대마도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울릉분지는 북쪽에는 화산 활동이 있고 남쪽에는 히말라야 같은 해저 조산대가 있고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석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남쪽에 이런 조산대에는 있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압축을 받아서 단층이 만들어지고 판이 막 이리저리 막 뒤집어지기 때문에 거기 석유 시스템이 있더라도 그 운동에 의해서 파괴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고여 있어야 되니까 불안정한 지층에서 있을 수 없고. 굉장히 심하게 층들이 다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는 만들어지기 어렵고 그게 이제 한 1500만 년쯤 전부터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북쪽에는 화산대가 있잖아요. 이 석유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적절한 압력과 온도 상태에 유기물을 장시간 동안 재어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케로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석유와 가스가 되는데 화산 활동이 있으면 열이 너무 많이 가해지는 거죠. 오버쿠킹이라 그래요. 너무 머처리티가 올라가서 타버리는 거죠, 요리가. 그래서 북쪽은 부적절하고 남쪽도 산맥이 있어서 부적절하고. 당군 할아버지 안 돼.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6-1관구라고 가스전 개발한 거는 예. 남쪽의 산맥 쪽이었어요. 그래서 석유를 찾긴 찾았는데 양이 조금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북쪽이 뭐냐면 홍계주작이라고 혹시 주작 홍게. 예, 홍계주작. 거기는 바로 밑에 화산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고려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에너지 뽑을 때 이 석유라는 게 에너지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서 우리가 얘를 연료로 많이 쓰는 거야? 아니면 모래든 아니면 흙이든 얘네들도 다 에너지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얘를 활용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 쓰는 거예요. 석유나 석탄 이런 애들이 에너지가 훨씬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이 가지고 있죠. 우리 뭐 그래요? 에너지 밀도라고 보통은 말을 하거든요. 어떤 에너지 원이 있을 때 같은 단위 부피, 단위 질량당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느냐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탄화수소 에너지 자원이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대체제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양도 많고 효율적인 자원이에요. 도요타에서 하이브리드 차도 만들고 다 만들잖아요. 거기서 이제 리포트를 보면은 가솔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가 우리 현재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밀도에 비해서 거의 100배. 자동차 같은 거는 충전소 여기저기 놓고 탈 수 있는데 대륙간에 비행기를 타고 건너간다거나 대형 선박을 써가지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항해를 해야 된다거나 전기로 힘들구나. 전기로는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아니 왜냐면 이제 저는 200년 전에는 우라늄이라는 것도 전혀 우리 못 썼을 거 아니에요. 혹은 수소 같은 것도 뭐 못 썼는데 지금은 수소 에너지라든지 뭐 우라늄 이게 어마어마한 연료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어쩌면 50년 정도 후면 바닷가 모래 떼면 막 엄청난 에너지 나오고 이러진 않을까 했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군요.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보면 조금 재밌는 게 있는데요. 산업혁명은 석탄 때문에 생겼잖아요. 석탄으로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공장 인프라를 만들었는데 교통혁명은 석유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아까 그 에너지 효율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이 났는데 석탄은 너무 부피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컴팩트하고 멀리 갈 수 있게 못 만드니까 문명의 어떤 교류라는 것이 제한적이었는데 석유가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서 가솔린 엔진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전 세계 교역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그래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거는 사실이긴 한데 너무나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대기용 환경을 좀 많이 오염시켜서 문제긴 합니다. 석유 문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걔를 어떻게 잘 써갖고 아예 그냥 그 오염물질이 안 나오긴 못해요?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것들도 있는데 쉽지 않은데. 그건 쉽지 않아요. 예. 그게 우리 RE100이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 탄소 중립이라는 말씀이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넷제로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우리가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기죽으로 탄소 배출량을 0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0이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탄화수소 자원을 완벽하게 원자력하고 신재생으로 완전히 대체해가지고 없애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 이만큼 만들어도 마이너스 되는 거 이만큼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이산화탄소 포집이나 땅 속에 이산화탄소 나무를 심거나. 묻어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물질로 바꿔버리거나 이런 걸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탄화수소 자원을 안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그 뭐 온돌 이거 어떻게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가 아니에요. 네. 자원으로서 플라스틱, 맞아요. 옷, 플라스틱도 그래요. 뭐 이런 거 전부 다. 혹시 그 우주로 나갈 때는 연료를 뭘 쓰죠, 주로? 똑같이 케로젠 기반의 기름 씁니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건데요. 로켓 역사가 나름 꽤 됐는데 여전히 추력 방식에는 큰 발전이 없어요. 계속 똑같이 산화제 넣고 기름 넣어서 그냥 한 번에 빵 태워서 날아가는 방식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네. 그만큼 석유가 엄청 효율적이다. 맞아요. 그래서 로켓 발사 자체도 기후 변화에 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요새는 거론되기도 해요. 그게 하긴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 엄청나게 나오겠죠. 네. 그렇겠죠. 자동차 뭐 한 3,000대 그냥 같이 돌아 더 되나? 더 될 것 같은데. 비율은 모르겠지만 점점 더 많이 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로켓도 역시 화석 연료로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는 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탄소 기반 문명인 거죠. 핵 잠수함 같은 것도 있는 거 보면 저 로켓 같은 것도 핵 뭐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아직은 좀 힘든 모양이죠. 사실 아예 안 쓰는 건 아니고 논의가 된 적들도 있는데 그건 좀 리스크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 하긴 또 이 폭발해 버리면 네. 핵폭탄이 되는구나. 네, 핵기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물을 끓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무슨 연료를 써서 물을 끓이느냐의 문제라서 이게 다시 스팀펑크 시대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발전소가. 네. 맞아요. 물 끓여야 돼요? 물을 뭘로 끓이느냐로 발전소의 종류가 결정되거든요. 근데 우주선에 들어가는 로켓은 물 끓여서 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건 그렇죠. 네. 증기기관으로 막 우주선을 쏠 수는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핵융합도 막 미래 발전이라고 하지만 사실 핵융합 발전소 저도 결국에는 터빈 돌리기로 가는 거예요. 터빈을 핵융합으로 돌리겠다는 거거든요. 뭘로 터빈을 돌리냐. 뭘로 전기를 만드냐, 그렇죠? 그런 문제. 네, 그러고 보면 진짜 물이 대단하다, 그죠? 물 없으면 이것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 형태로 있다가 증기 형태로 될 때 어마어마한 팽창. 이게 이제 그걸 이용하는 거죠. 핵심이잖아요, 이게. 탄소 문명이 아니라 물 문명. 그렇게 네, 그러게 여전히 우린 스팀펑크네요.